더 빨리 가질 수 있나요? 초조하게 택시기사에게 물어봅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재빨리 트렁크에서 가방을 집어들고 식은땀을 흘리며 건물로 뛰어가요. 군중 속 사람들에게 부딪히면서 한 걸음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사과하면서 마침내 탑승했어요. 몇 시간 후 공항에서 항구로 즉시 이동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요트로 곧장 갑니다. 드디어 해변에서 점점 멀어지는 파도를 보며 마음이 평온해지죠. 드디어 바하마에서의 휴가가 시작됐어요. 편히 누워서 눈을 감아요. 요트가 살짝 흔들려 잠에서 깨요. 정확히 얼마나 오래 잠을 잤는지 모르겠지만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서서히 지고 있네요. 굉장한 붉은 노을을 즐기지만 잠시 후 갑자기 해변이 안 보인다는 걸 깨닫게 돼요. 갑판을 가로질러 이쪽 저쪽을 바라보죠. 사방이 끝없는 바다예요. 다행히 항해 기술을 알고 있으니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함교로 갑니다. 나침반을 보니 화살이 미친 듯이 돌아가는 게 보여요. 바하마, 대서양, 나침반, 잠깐만요. 오, 안 돼. 여러분은 버뮤다 삼각지에 있어요. 이곳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바다 괴물, 외계 기지, 타임루프, 그리고 아틀란티스. 하지만 뭘 믿어야 하죠?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한 이론 중 어떤 것이 사실일지 추측해 보세요. 자, 나침반, GPS, 그리고 폰에 있는 인터넷이 쓸모가 없게 돼요. 모든 전자제품들이 작동을 안 해요.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요트의 엔진에 시동을 걸 수가 없네요. 이런 일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가장 인기 있는 해상 운송 노선 중 하나가 버뮤다 삼각지를 통과합니다. 매년 많은 배들이 이곳을 항해하죠. 그리고 19세기 이후 오직 50척만이 사라졌어요. 사실 지구상에는 더 많은 배들이 사라진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삼각지대에서 항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배들이 절대로 여기를 항해하지 않겠죠. 전에는 버뮤다 삼각지대엔 극의 두 개의 선인 진북과 자북이 일치했기 때문에 잘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선이 떨어지면 나침반은 이상하게 작동하거든요. 하지만 자북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은 삼각지대를 훨씬 넘어갔어요.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자기기들도 괜찮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엔진 끄는 걸 잊어버려서 요트의 연료가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은 구조대원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곧 도착할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 순간 바다 깊은 곳에서 저주파의 소음이 들려와요. 하늘은 황혼에 물들었고 물에서 밝은 빛이 나오는 게 보여요. 그러다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오렌지 빛의 거대한 빔이 물 밖으로 터져나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요. 다른 빛이 요트 반대편에서 뿜어져 나와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에 구름이 뒤덮였어요. 거대한 블래스터에서 플라즈마 기둥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것 같아 보이네요. 요트 주위에 새로운 빛의 원이 나타나요. 점점 더 밝아져서 에너지 전하가 배를 반으로 갈라놓아요. 구명조끼를 입고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밝은 빛이 여러분 바로 아래에 생겼어요.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건 꿈이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인기 있는 이론들 중 하나가 버뮤다 삼각지대가 있는 곳이 한때 아틀란티스의 고대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현대 세계에는 경쟁할 자가 없을 놀라운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술 중에서 에너지 결정체가 가장 놀라웠죠. 결정체들이 에너지를 만들어 아틀란티스에 공급했습니다. 도시는 가라앉았고 그 결정체들은 계속해서 작동하면서 해저에서부터 직접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 전설은 20세기 중반쯤에 나타났어요. 이것이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한 다양한 모든 인기 있는 전설의 시작이었죠. 여러분은 선실에 앉아 구조대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요트가 흔들려요. 폭풍이 오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 보기 위해 창 밖을 내다보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뭔가 어둡고 끈적거리는 게 밖에서부터 유리를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뭔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거대한 촉수예요. 요트 사방에 매달리면서 온 곳에 있어요. 배의 널장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갑판도 달려나가요. 무시무시한 뇌우가 왔고 물에서 거대한 오징어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요트의 촉수를 감고 배를 아래로 당겨요. 두려움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에요. 거대 오징어들은 존재하긴 하지만 모든 바다에 헤엄치며 큰 배는 가라앉힐 수는 없어요. 크라켄이나 다른 비슷한 괴물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의 심해에 살고 있다는 증거는 없어요. 멀리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배가 한 척이 보여요. 드디어 구조대구나. 여러분은 갑판에 앉아 탄산음료를 집어들고 조용히 그들을 기다리죠. 이상하게도 배가 너무 느리네요. 그러다가 나무로 만들어진 배에 검은 돛을 달고 있었다는 걸 10m 높이에 이르는 크고 예상치 못한 파도를 일으킵니다.
목격자들은 거대 파도가 마치 거대한 물의 벽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 파도는 왜 배들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빠르게 가라앉는지 설명해 줍니다. 조슈아 슬로컴은 매우 재능 있는 항해사였어요. 그는 최초로 혼자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버뮤다 삼각지대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1909년 11월 슬로컴은 아내에게 작별을 고하고 평소 겨울 여행 중 하나인 서인도 제도를 향해 출발했어요. 슬로컴의 아내는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는 버뮤다 삼각지대로 사라지기 전에 마이애미에 보급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일본 해안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태평양의 버뮤다 삼각지대가 나옵니다. 용의 삼각지대라고 불립니다. 1950년과 1954년 사이 1945년 5대의 TBF 어벤저 항공기가 버뮤다 삼각지대 주변에서 일상적인 훈련을 위해 비행에 나섰습니다. 훈련 중 맑은 일기예보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는 강한 비와 강풍을 맞았어요. 조종사들은 매우 당황했고 항법 장비가 작동을 멈췄다고 보고하기 위해 기지에 무전을 쳤습니다. 한 대라도 연료가 10갤런 아래로 떨어지면 모두 함께 내려갑니다. 라고 마지막 교신을 한 후 정적이 불렀어요. 5대 여객기와 14명의 탑승객은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신세계로 향하는 첫 번째 항해에서 버뮤다 삼각지대를 향했어요. 콜럼버스는 어느 날 밤 배의 갑판에 있을 때 멀리서 거대한 빛이 나타난 것을 발견했고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콜럼버스는 방향을 찾기 위해 나침반을 보았고 나침반은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버뮤다 삼각지대가 어떤 세계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공식적인 기관들이 이 지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18년 3월 306명의 선원을 태운 USS 사이클롭스는 바비도스를 떠나 볼티모어로 향했습니다. 그 배는 여행 중에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했는데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이클롭스는 조난 신호를 보낸 적이 없고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져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실종된 선박 중 가장 큰 배가 되었습니다. 잔해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항해의 시작은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었어요. 화물선 SS 코토팍시가 석탄을 배달하기 위해 쿠바 하바나로 다시 항해를 나갔죠. 1925년 11월 29일이었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항을 떠나는 여정은 마이어 선장과 선원들이 이 배와 함께한 마지막 여정이 돼버렸죠. 이 배의 경로는 버뮤다 삼각지를 통과하는 거였죠. 항해 이틀째 되던 날 코토팍시호가 조난 신호를 보냈어요. 배가 강한 열대성 폭풍에 휘말려 옆으로 뒤집혀 버린 것이었죠. 바람은 매우 강했고 강력한 번개도 내리쳤어요. 빗물이 점점 배의 화물칸에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밝은 흰색 섬광이 번쩍였고 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나중에 그 배의 잔해는 지구의 완전히 다른 지역에 있는 고비 사막에서 발견됐어요. 선장을 포함해 선원 32명 전원이 실종된 채로요. 물론 고비 사막에 관한 부분은 허구예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자신의 영화 중 하나에 그 배가 외계인에 의해 고비 사막으로 옮겨졌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 배는 발견되지 않았고 선원들은 정말 사라졌어요. 한 달 후에 공식적으로 실종이 발표되었고 아무도 그 난파선을 찾을 수 없었죠. 이것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일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미스터리는 머지않아 풀렸죠. 2020년에 코토팍시호가 발견됐어요. 마이클 바넷이라는 한 남자가 해안에서 난파선을 연구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이사했어요. 특히 한 난파선이 그의 관심을 끌었죠. 그건 다른 난파선보다 훨씬 커서 현지인들은 곰 난파선이라고 불렀죠. 난파선은 플로리다 북쪽의 세인트 어거스틴에서 약 65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 녹슨 선체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이클은 수사 업무를 시작했죠. 그는 난파선의 크기를 측정하고 자신이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수백 개의 오래된 신문을 조사하고 보험 기록을 훑어보고 난파선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살펴봤죠. 수백 시간에 걸친 치밀한 조사 후에 마이클은 그 난파선이 코토팍시호라는 걸 확신했어요.
하지만 몇 년 전 같은 배가 쿠바 해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해경은 1925년 10만 평방킬로미터에 걸쳐 있다고 믿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삼각지대 크기가 39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고 믿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는 세계에서 가장 왕래가 많은 수송 경로 중 하나입니다. 몇몇 회의론자들은 이 사실이 버뮤다 삼각지대 미스터리의 답이라고 믿습니다. 통계적으로 붐비는 지역일수록 사고와 실종의 빈도가 높기 마련이죠. 이것이 말이 되긴 하지만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는 실종 빈도가 아니라 실종의 이유나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대서양에서 가장 깊은 곳인 밀워키 딥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 지역의 최대 깊이는 8,200m가 넘습니다. 이곳은 해저에서 가장 깊은 곳 중 하나이지만 마리아나 해구의 1,700m에는 여전히 비교가 되지 않죠. 하지만 그런 엄청난 깊이 때문에 잔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상당히 격렬하고 변덕스러운 날씨로 유명합니다. 폭풍은 빠르고 예기치 않게 나타났다가 곧 사라집니다. 눈 깜빡하는 사이에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난 신호를 보낼 시간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종사와 선원들은 낙천호가 다가온 것을 전혀 몰랐던 거죠. 다시 1800년 USS 인서전트호는 해안기지에 잠시 멈춰 있다가 바다로 돌아가기 전에 정찰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USS 인서전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그때였습니다. 그 무렵 서인도 제도에 심한 폭풍이 몰아쳤다고 합니다. 폭풍이 너무 강력해서 USS 인서전트와 USS 피커링을 모두 침몰시켰을 수도 있어요. 두 선박은 거의 같은 시기에 사라졌고 피커링호처럼 인서전트의 잔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통속적인 이론은 거대 파도가 많은 실종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자들은 거대 파도를 극심한 폭풍 파도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날씨 패턴이 동시에 일어나서